아, 밀어붙여.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한 선택과 집중. 확실한 선택과 집중. 그 선택과 집중을 2022년에 우리나라가 하기는 어렵다. 아니 교수님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 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막 기사가 뜨더라고요. 네. 제가 지방소멸 검색하니까 무슨 군에서 140억 확보, 네. 80몇 억 확보 막 이런 것들 뜨는데 네.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이게 뭐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 지방에서 이런 추세로 계속되면 지방이 결국 고사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니네가 기획 아이디어를 주면 거기에 대응하는 자금을 줘서 지방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정부가 책정한 자금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네. 뭐 어디 또 기사 보니까 뭐 모노레일 만드는 데도 있고 예. 뭐 막 무슨 뭐 인프라 투자하는데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던데 예. 이게 그냥 지자체가 마음대로 쓰고 막 그런 건가요? 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네. 엄정하게 그렇게 돈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네, 네. 옛날에 건설회사에 네. 계시니까 예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엄정한 그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혈세를 수익성이 담보되는 곳에 잘 쓰고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네. 절차가 있는데요. 그 이하의 금액이 경우에는 시의회, 도의회에서 결정하면 쓸 수 있어요. 아, 예, 특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성, 네.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범용의 어떤 단어가 있는 거는 사실 그 재량권과 자유권이 훨씬 더 크겠죠. 지방 소멸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싶어. 그럼 끝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싸움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사실 지방 소멸이라는 게 지방 관료분들, 공무원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현실이고 한 15년 이상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네. 뭐 일본이 이미 했던 것들 다 벤치마킹했고요. 네네. 일본에서는 여우도 안 사는 마을에서 여우 사다가 풀어놓고 여우 마을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도 해보려고. 그렇죠. 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미 어마어마해요. 네.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났는데 네. 케이블카 오고 났더니 외지인 관광객이 첫 해 30만 명, 50만 명 왔다. 네. 야, 그럼 우리도 놓자. 우선 놓고 보자.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도마다 하나씩 생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비슷한 컨셉으로 하나씩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무슨 축제 막 계속 생기는 것처럼 뭐 어디가 하나 잘 됐다면은 절박하니까 맞아요. 우리도 뭔가 좀 해보자. 네. 근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 우선 우리도 관광 하나 뭐 해볼까? 이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혹시 뭐 부인남께서는 세계적인 축제 행사 뭐 이런 거 하면 떠오르는 곳 있습니까? 세계? 네, 어떤 세계 행사? 하면은 뭐 브라질 뭐 그런 거. 뭐 네, 삼바 축제. 그렇죠. 그 정도? 또 뭐 무슨 토마토 축제인가 뭐, 뭐 있죠, 하나 있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독일의 맥주 축제도 네, 있고, 맥주도 있고. 이런 축제들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미디어에서 보고 세계적인 축제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진짜 효과성이 있으려면 그런 축제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반열에 오른 세계적인 축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혹시 여의도 불꽃 축제 안 되나? 안 돼? 우리나라 거예요, 그거는? 여의도 불꽃 축제요. 그래도 좀 그게 좀 알려진 축제 중에 그나마? 하나입니다. 네. 없어요. 자,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떤 것까지 축제로 기록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문광부 보고서에서 집계된 축제 횟수는 연간 네. 5천 건이 넘어요. 5천 개나 한다고요? 예. 바쁘네. 한 달에 막 400개씩 하네요. 그러니까 한 군, 한 시에서 네. 1년에 한 4개씩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막 이것저것 네,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하나도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축제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거죠.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전국의 읍면 동리 다 합치면 3,4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향후 한 25년 안에 소멸이 우려되는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곳이 2,2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2,200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살릴 수는 없는데. 맞아요. 근데 다 살리려고 이 지방소멸 기금은 일단 다 하나 주잖아요. 엠빵으로 하는구나. 엠빵으로 하는 야. 거죠. 그러니까 한 시도에 아마 100억 왔다 갔다 드릴 겁니다. 네네. 네. 그럼 100억 투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거기서 그거 보러 가자. 아니면 외국인들도 소문 듣고 와 네. 거기 한번 가보자. 쉽지 않을걸요. 이게 기금이 꽤 큰 것 같은데. 네. 한 1조요?
1조 원 됩니다. 예. 와, 그럼 1조를 어디 하나 도시에 몰빵하면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 있겠죠. 뭐 영화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소액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1조 원을 진짜 한 지자체만 주기엔 너무 섭섭할 수 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소수의 네. 진짜 정말 아이디어 제대로 준비하고 정말 고민해서 기발한 네. 거 가져와라. 네. 그러면 국민들을 대리해서 전문가들이 네. 심사해서 한 8곳, 5곳 한다면 전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선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조가 네.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특히 또 특이한 게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충청도.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충청도가 문제라는 네. 게 아니라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해서 네.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네, 네, 네. 소멸을 막아보자 해요. 음. 그러면 충청도는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정했죠. 네. 그럼 좀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음. 충청도 어디 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공장 어딘지 아시죠? 청주로 가야 되지 않나? 청주죠. 네. 그런데 네. 반도체를 청주 하이닉스 공장이 있기 때문에 주력 산업을 반도체로 했을 텐데 네. 그렇다고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 반도체 산업단지, 반도체 관련한 인력 학과, 대학원 증설 그걸 다 청주에 세려 넣으면 청주의 반도체 산업은 훨씬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겠죠. 네. 하지만 충청도의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죠? 또 이제 뭐 빨대 효과처럼 이제 막 빨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다른 시군도 우린 충청도 아니야? 이런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충주는, 네. 우리 부여는, 네. 우리 공주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충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 지역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협력사들은 항상 얼굴 보면서 쉽게 소통하고 그렇죠. 회의하고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공장은 청주에 있는데 네. 국가에서 조성한 반도체 연구 설비 센터는 충주에 하나 지어놓고 아. 반도체 소재 클러스터 단지는 공주에 하나 해놓고 예를 든 거예요. 실제 거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슬로건을 보거나 문구를 보면 충청은 반도체를 6점으로 뒀다. 아니면 뭐 부산 부울경은 조선을 하기로 했다. 부울경 그 넓은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지자체에 선별이 돼서 네. 뭐 어디는 반도체, 어디는 자동차, 어디는 바이오 내려갔지만 네. 그러면 이게 선택과 집중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다시 나눠 먹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외국은 안 그래요? 왜냐면은 뭐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보면은 막 지방마다 좀 거점이 좀 나눠져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방이 이런 지역산업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성공 모델로 꼽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일본과 독일인데 네. 일본과 독일은 다 영주들이 따로 있는 분권화된 나라였어요. 그냥 중앙 집권 국가가 약했죠.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질이 지금도 남아서 지방마다 독특한 산업 생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지방마다 500년 된 기업이 네. 몇백 년 된 기업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독일도 독일의 풀 네임을 보면 연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주에 따로 재무부 장관이 장관들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자율성이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랑 좀 달리 다르죠. 원래 중앙 집권적인 권한이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좀 어떻게 보면 빨리 발달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아니 일본과 다시 해방 이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간만에 목돈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상 거의 처음 들어온 돈 아니에요? 맞아요. 없었잖아요. 그럼 이 목돈을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어디서 네. 보상금을 한 3천만 원 받았어요. 둘이 그러면 그리고 또 막내 하나 더 있다고 치면 1,000만 원씩 나눠라. 네. 그럼 누구도 가게 안에 못 차요. 아, 이해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기가 그래도 부동산도 알고 사업 수완이 좋으니 호 너는 나랑 농사 짓고 이기 네가 가서 이걸로 사업해라. 성공하고 우리 다시 그렇죠, 챙겨라. 그렇죠. 땡겨와라. 그렇죠. 아. 그러면 진짜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독재 국가잖아요. 네, 아버지라는 독점적인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지난 개발연대 기간 동안 그걸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네. 거의 몰빵하다시피 얻다 썼느냐. 포항에다 포항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포항은 세계적인 철강 산업단지가 됐어요. 어촌이었다고. 네, 진짜 세계적인 단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럼 부산은 아니면 광주는 목포는 익산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할 때. 맞아요. 아. 그러다가 우리 국가도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가고 먹거리가 좀 남으니까 이제는 좀 나누자. 효율만 네.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지방 소멸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 네. 사실 지금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방 소도시 같은 데들은 이걸 막으려면 결국에 집권화된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몰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계속 나눠 갖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걸 네. 효율성만 가지고 할 수는 네. 없죠.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국가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어느 이번엔 전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전북에서 그래 우리 전북 다 못 살아. 음. 특히 전남 이미 다 소멸 다 빨간불 들어왔어. 네네. 살 수 있는 놈만 살려보자. 음. 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지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똑같았고 이런 지방 소멸을 그 마주쳤던 많은 국가에서 네. 처음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광역이란 단어를 많이 들고 와요. 메가시티. 메가시티. 광역도 아니라 초광역. 음.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계를 지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지자체 그건 의원, 맞죠, 사실. 나도 의원 있는데 얘 지역구 없어진다?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살짝 지우개로 지우고 예산을 같이 써서 뭐 이렇게 막 해보자는 걸 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본도 어떻게 됐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축도시 네. 예, 그런 걸로 가서 이게 언제 어느 수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택과 집중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좀 지나면 압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해외에서도 결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방법이 있지 않는 한 뭐 네. 비슷하게 가긴 갈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수도권 집중화를 좀 막을 방법으로 지방 이전을 시켜야 된다. 뭐 명문대학교, 네. 뭐 고등학교, 뭐 그리고 아예 대기업까지 네. 아예 세트로 보내야 된다. 네. 기업만 보내면 또 막 출퇴근하니까 네. 엄청난 혜택을 줘서라도 가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해법이 됩니까? 부분적인 그 뭐라 할까요? 갈증을 푼다. 좀 그러니까 예를 죄송하네요. 들어 수원에 있는 삼성을 엄청난 혜택을 줘서 네. 부산을 보낼 수 있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갈증 정도만 해결된다. 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봐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안 되죠. 아, 저는 집이 여의도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나오는데 시위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봤더니 산업은행 직원분들이. 맞아요. 네, 아, 부산 이전한다고. 지금 부산 간다고 막 네. 지금 퇴직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 산업은행이 아마 한 1년에 한 50명 왔다 갔다 뽑을 겁니다. 근데 올해 퇴사한 사람이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공기관이고 네. 국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정 기조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네. 것도 직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니 가족이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네. 그런데 사기업이다. 음. 바로 노조가 네. 들고 일어나죠. 요즘은 경영 환경도 많이 투명화되고 뭐 ESG 경영인이 해서 근로자들 또는 임직원들의 모든 의견들을 다 취합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요 신규 공장 더 짓는다고 했었을 때 네. 대구 쪽 경북 쪽에서 엄청나게 드라이브했었어요. 진짜 막 네. 돈을 몰빵을 했어요. 오면 공짜, 땅 네. 공짜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직원들 투표하니까 경기도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쪽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마음을 고려했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기존의 이러한 회사들을 내려보내는 건 그곳에 그냥 새로 공장을 짓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배 이상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디에서 뭔가 물건 만들겠다고 공장을 그 설비 투자를 해요. 이건 빌트인이잖아요. 근데 그 빌트인된 장비를 뜯어다가 네. 다시 지방으로 옮기는 비용이 그 그냥 이거 버리고 거기 네, 새로 네, 사는 네.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건 진짜 더 많이 들어요. 네네네. 제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일과 지역 그 산업 이런 것들만 한 10년 이상 공부했던 네. 사람이라서 이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제 분야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거 궁금해하세요. 넌 도대체 뭘 이렇게 잘 조금씩 잘 아니? 제 주력 분야가 지역 산업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 지역 산업은 14개 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키는 걸 고민하는데 14개 시도가 다 주력 산업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좀 알아야 되고 조선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공장 뜯어다가 이전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요. 회사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의사 집단 기구일 수도 있는데 네. 직원들 자체가 우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 네. 그 어떤 그 결정권자가 그럼요. 그걸 따라가겠어요. 네. 제조업인데 거기다. 네. 그리고 한 최근 10년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다. 이런 걸 가끔 지자체 장들이 뭐 자기 성과로 제시하잖아요. 네.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방 경제 낙수 효과 유발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요. 네. 그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네. 기업에 뭘 유치하는지 꼭 들여다 보셔야 돼요. 보통은 기업의 공장을 가져오잖아요. 맞아요. 음. 기업의 본사, 기업의 연구소, 기업의 공장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기업의 본사는 세법상 지방에 있는 것들은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전에서 있는 본사가 있는 건 한국타이어예요. 그건 세법상 본사가 있는 네. 거고 한국타이어 본사는 요 옆에 건물에 네.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본사는. 서울지사 뭐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본사라고 하는 세법상 본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본사 기능을 하려면 회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 회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는 곳은 그분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광고회사, 협력회사, 납품회사들이 다 그 근처에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의사결정자가 있는 곳 근처에 이런 나머지 회사들까지 다 붙여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세법상 본사는 지방에 있지만 회장님이 출퇴근하는 본사는 지방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회장이라는 분은 하루에 10분 단위를 쪼개서 그렇겠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네. 출퇴근 시간도 줄여야 될 마당에 내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 2시간, 3시간 지방을 내려간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연구소.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 파트는 A급 인재도 큰 도움 안 된다. S급 S급. 인재가 한 명이 A급 인재 100명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에 계셔서 아시지만 네. 삼성 이제 연구단지 어디로 왔습니까? R&D요? 네. 우면동. 우면동. 우면동이 무슨 구예요? 서초구예요. 네.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곳에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다 사서 연구소를 수원도 멀어서 입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땡긴 거예요. 천안도 멀어서 땡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S급 인재들은 네. 즉 국내에서 뭐 S대 나왔다 뭐 무슨 어디대 K대 나왔다 이런 인재가 아니라 하버드 나왔다 뭐 MIT 나왔다 하는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네. 수원 가서 살겠다 천안 가서 살다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연구소는 다시 가장 핵심적으로 다시 백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남은 게 공장인데 공장 남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유치한다라고 하면 공장을 유치하는 건데 네. 그 공장은 이미 스마트 팩토리예요. 다 기계가 다 맞아요. 로봇이 다 하는군요. 네. 제가 작년에 방문했던 곳이 영주시에 네. 베어링 만드는 회사였어요. 정말 설비 투자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어링 회사여서 저도 아주 운 좋게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딱 갔는데 그 축구장 한 몇 개만한 규모의 직원 다 합쳐서 한 몇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몇 사람 수준이? 네, 네. 눈에 띄는 게 한 다 합쳐서 50명? 다 버튼 누르면 쫙쫙 또 이상 있나 보고 또 다시 잠깐 스톱하고 이상한 거 빼고 다시 네. 또 버튼 그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지방에 공장 유치했다면 바글바글 사람들이 네. 막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했다 결국 공장 유치한 건데 네. 그걸로 지방의 낙수 효과는 안 생깁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결국에 본사를 옮기든지 연구소를 옮겨야 되는데 연구소나 본사나 둘 다 뭐 비슷한 로직으로 돌아간다면 네. 결국에 지방 이전이라는 거는 꿈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성공한 네. 사례들. 근데 그 놀랍게도 네. 전 세계에서 갑자기 헐벗고 굶주리거나 아무 기회 요인이 없었던 곳을 네.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곳으로 바꾼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네. 상당히 많은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결국에 우리나라에 밀어붙여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한 선택과 집중.
확실한 선택과 집중. 그 선택과 집중을 2022년에 우리나라가 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어렵다. 국민들 정서도 사실은 그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성공하는 길인지는 알겠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그 산업은행이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네. 그걸로들 지금 반발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럴 거면 싫으면 다니지 마. 다닐 사람 많아. 이러면서 왜 이전하는 걸 반대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특정 어떤 업계에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금융 쪽은 좀 오히려 수도에 애들 많이 있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 산업단지가 어디에 입지되는지는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물론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입지가 거기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곳에 생겼을 때 아니면 그런 곳을 지원했었을 때 네. 훨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과연 부산일까는 분명한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시중에 많은 은행들은 결국 부산을 본사로 채택한 곳은 아무도 없는데 네. 국가가 의사결정에서 반강제적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많은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라든가 그 캠코라든가 네. 이런 데는 상당 부분 내려갔죠. 거래소도. 네, 네, 네. 내려갔지만 네. 그것도 반쪽만 내려간 거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실제 제가 한국거래소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다 여의도에서 만나요. 아직 거래소 거기 있거든요. 서울지사. 근데 식으로. 더 큰 서울지사. 본사는 내려갔지만 거기는 몇백 명 가 있고 여기 예. 뭐 다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우리나라처럼 국가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가진 곳에서는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과연 저게 경쟁력이 있는 구조 틀을 갖춘 걸까? 고민은 솔직히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지방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나를 뭐 이사를 시켜 주든지 왜냐면 우린 여기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소멸의 기운은 느껴지고 그럼 뭐라도 와야 되지 않냐? 뭐 대안을 달라 할 때 대안 제시가 쉽지는 않네요 지금. 쉽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준다면 야 여기가 웬만한 서울 못지않게 살만한 곳이야 라고 하면 다 가요. 네. 저도 대학 동기들 중에서 정말 유능한 친구들 중에 특히 저랑 베프 중에 한 명이 결국 졸업하고 울산에 갔는데 지금도 울산에 살거든요. 네. 걔 왜 울산에 갔느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 만드는 회사가 울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 만드는 회사들 중에선 제일 연봉 많이 주는 회사가 네. 거기 있고 네. 그리고 그 친구는 거기에서 뭐 부장이나 과장이나 어디까지 달고 나면 전 세계 어느 조선업계든 이직할 때 우와 현대중공업을 다녔다고 하면서 네. 기회도 엄청나니까 네.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울산의 그 소득 수준이 그럼요. 예, 그 서울보다 네, 훨씬 서울보다 훨씬 높다라는 높았죠. 예, 이런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뭐가 생겨야겠죠. 야,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얘기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를 어떻게든 조성하고 네. 그래도 그게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산업단지들을 계속 뭔가 좀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 그거라도 해야 돼서인가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체 통계를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라고 불리우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네. 다 합쳐가지고 여러 산업단지가 있는데 네. 뭐 특구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이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한 몇천 개 되지 않을까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요? 네. 우리나라가 14개 시도고 네. 뭐 이거 하여튼 뭐 그렇게 네. 따졌을 때 1000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네. 네. 자, 이 1000개가 넘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네. 그 중에는 전시행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임기 때 네. 뭔가 새로운 역점 사업으로 뭘 내 걸 했다라고 방점을 찍어야지. 네. 전에 있던 시장이 만든 산업단지에다가 내가 거기에 뭘 유치해서 주면 이건 내 업적이 아니에요. 네. 그 전 시장 다음 선거에 또 나오려 기다리고 네. 있는데 네. 그 사람 분명 선거기간 때 얘기할 거거든요. 네. 내가 만든 산업단지 잘 되는 거 봤지? 그럼 내 표가 또 그러네. 꺾이니까. 그럼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는 일단 뒤로 빼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많아지는 나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를 더 만들어야 될 이유도 있긴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이 단지의 각각의 목적성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대형 중화공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비싼 돈을 들여서 토목공사할 때 전선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매립해야 돼요. 그렇죠. 네. 왠지 아시죠? 네.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야 네. 되는데 중우장대 사업이니까 네. 이 전선 다 걸린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매립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규모가 아니면 전선 매립하고 하는 것도 돈 들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밖에 있는 산업단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배관이 네. 생활용수나 이런 거 말고 이 의학 바이오는 실험용 물 같은 경우 오염의 소지가 크기 네, 때문에 네. 그 배관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 빌딩도 엘리베이터가 사람 타는 거 말고 그 위험한 네, 네. 의약품들 나르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이게 다 설계가 다 달라요. 음. 그러니 중화공업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만들었는데 네. 야 이거 요즘 컨셉이 안 맞는다. 바이오로 가자. 바이오로 가자.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못 바꾸는구나. 못 바꾸는 거야. 그거를 리모델링 하느니 새로 짓는다. 그렇죠. 그게 더 싸요. 그게 더 또. 싸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워. 아니 그러면 기존의 산업단지는 그러면 약간 좀 사그라들고 네. 그냥 뭐 방치되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저도 지난 정권 때 이거 한번 참여했었었는데 네.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이런 걸 네. 했었어요. 지금 노후산단이라고 해서 1세대 산단 가보면 뭐, 네. 뭐 시화공단, 남동공단 일부 지역을 가보면 와 뭐 이게 진짜 음. 옛날 장면 찍으려고 네. 로켓 가면 네. 딱 적합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대전시의 외곽 지역에 뿌리 사업이라고 해서 용접이니 뭐 이런 거 하는 쪽 있는 네. 그런 산업단지도 좀 낙후돼 있고 대전시 한복판에 국가산단 하나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 근처도 가도 이게 대전 광역시야 할 정도의 약간 또 애매모호한 동네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의 발전을 막는다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스마트 그린 디지털 산단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멋진 이름으로 네. 대개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개조를 한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걸 또 집어 넣는다는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지방은 정말 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받거든요. 대안은 없는 건가요? 왜냐면 뭐 직업이라도 생겨야 뭐 사람이라도 오고 할 텐데. 자, 그래서 네. 우리가 논리적인 거와 네. 아니면 감성적인 거 네. 이거를 약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감성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친척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거기 살고 있고 국가는 그 국민들에게 적정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는 절대 여러분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 소멸에 답이 없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든 간에 돈은 계속 써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잠깐 멈춰보고 저희 좀 고민 좀 해볼게요가 아니고 우선은 그럼요. 하는 건 하고 해야 돼요. 해야 하면서 돼요. 뭔가 해야 그건 돼요. 분명한 네, 이건 네, 뭐 네. 저는 절대 이견이 없는데 근데 빨리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전 국민적인 합의 이런 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전시 항복판에 있는 노후 산단을 대개조하려면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주 비용 줘야 되고 네. 그 이미 땅값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데를 다른 외부 기업이 이 땅을 사서 들어오게 하려면 또 보조금 줘야 그렇죠. 되고 또 하여튼 뭐 또 다시 또 개조하는데 또 돈 들고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건 뭐다? 빈 땅에 새로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지방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 국가들의 특성이 구심지에서 신도심지로 쓱쓱 쉬프트하는 거예요. 계속 돌려요. 네. 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텍사스 지역 같은 네. 경우도 아니면 뭐 애리조나 지역 이쪽 그 밴드들 미국에서는 그렇게 공업화되지 않는 곳들도 샌안토니오에서 한동안 이런 세제 지원이나 이런 인프라 됐더니 야 여기 살기 좋다 했더니 또 좋은 기업들이 거기 갔다가 네. 예, 뭐 또 전통적으로 또 휴스턴은 또 그래서 또 가고 도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제가 그 방문했었을 때 가장 짧은 순간 붐업했던 곳은 애틀란타였어요. 애틀란타. 네, 코카콜라도 본사들로 네, 네. 옮기고 네. 뭐 옮기고 해서 또 중부 지역 그쪽에 또 이렇게 좋은 도시 하나 생기고. 그럼 결국 이제 순환식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원래 지어도 될 어떤 반도체 공장이나 네.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것도 지금 뭐 리쇼어링 하면서 막 미국으로 안 지으면 뭐 가만 안 둔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것들도 더 악영향을 미치겠네요, 우리한테는. 근데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네. 그 아까 그 SK 하이닉스로 말씀을 드리면 그 경북 쪽에서 네. 그렇게 콜을 했는데 용인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임직원들이 용인에 있을게요 네, 해서 네. 이제 결국 용을 갔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왜요?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른지 함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상금 얼마 받기로 합의를 한 걸로 해서 네. 그럼 용인에 그 금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보상금이 싸다고 생각된
그 원래 원주민들 계시죠. 안 돼. 나를 밟고 가. 안 돼. 난 이 돈은 안 돼. 이렇게 다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아직 용인에 제대로 시작도 못했어요. 그 하이닉스 들어온다고 하니까 땅값 엄청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들도 그 동네 살면 그 생각 안 할까요? 당연히 당연히 들죠. 하죠. 그러다 보니 아휴 힘들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왜 당연히 아쉬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공장을 좀 빨리 지을 수는 있으려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추석 지나고 나니까 네. 그 초코파이랑 뭐 너구리 이런 게 뭐 올라갔다고. 그리고 지금 물가 인상이 이제 막 체감 팍팍팍 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미국에서는 또 그 소비자 물가지수 좀 떨어지네 했는데 아니 오히려 반등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 5%막 하락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지금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를 비롯해서 경기가 이렇게 사단이 나가고 있고요. 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그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기 전에 시장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지난달보다 좀 더 낮은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했는데 세상에 8.3이 나왔어요. 그것은 그리고 지난달보다 좀 높아졌고 이것은 무슨 얘기다? 아직 물가 못 잡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신 것들이고요.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근원 물가 지수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왔다 갔다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유가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적이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진짜 얼마 올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진짜 근원적으로 지금 물가가 어떤 흐름인지를 따로 보는 걸 근원 물가 지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근원 물가 지수는 더 악영향이에요. 계속 오르기만 해요. 계속 올라요. 오르는 폭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가 못 잡네. 그러면 원유나 뭐 이런 것들이 비싸져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올랐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왜 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그 시계열이 시차를 거쳐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의 원료 중에 일부가 화장품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마트에서 사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사는 화장품은 바로 그 유가 올라갔을 때 만든 화장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와서 이제 가격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어떤 유발 요인이 앞분기나 그 전분기에 있으면 그 뒤에는 물가가 인상되는 폭과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더 강폭으로 올라왔다는 건 다른 요인들까지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전에는 중국에서 싸게 요금 받아다가 조립만 해서 갖다 팔았는데 중국 거 이제 안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래 코발트는 이 나라 게 제일 싸서 이 나라에서 코발트 가져오고 니켈은 저 나라 게 제일 싸서 거기서 가져왔는데 이 코발트 많이 나는 이 나라 지금 코로나19 뒤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내란 상태네. 니켈만은 저쪽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산 중이네. 그럼 그다음 어디서 사지? 조금 비싼 데서 사오고 이런 물류난 공급망에 대한 교란 이런 것들을 또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뭔가 글로벌 전지구적으로 뭔가 극도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좀 싼 거 가져오고 뭐 인건비 싼 중국에서 만들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었다면 지금은 서로 막 좀 견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세계화랑은 좀 반대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맞습니다. 전쟁도 있고 뭐 공급 부족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물가를 올렸던 이유가 이건 좀 약간 시차가 약간 있습니다. 강달러예요. 강달러. 이 강달러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인건비 상승 압박 요인이에요. 강달러가 인건비를 올려요? 그리고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죠. 다른 나라한테? 지금 미국 연준에서 지금까지 찍어낸 달러의 총량 중에 3분의 2가 외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라는 건 외국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많은 국가들에서 서로 지급할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 그럼 가격이 전가해야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자재 살 때도 또 달러 써야 되고 농산물 사올 때도 달러 써야 되는데 또 이것도 비싸고 또 물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물가 올라가니까
근로자가 뭐라고 했어? 사장님, 이 월급은 나 이제 일 못합니다. 생활이 안 돼요. 인건비 올려주죠. 네. 인건비 올려주면 다시 또 물가 올라가고. 아.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느냐? 약간 아직 요 구간에 와 있는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원유는 그래도 좀 빠진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조금 빠지는 것들도 있기는 있던데 그래도 당장 뭐 단기간에 잡히긴 좀 어렵다. 네. 이렇게 그리고 봐야 원유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좀 드리면 네. 옛날에 오일 쇼크 때 네. 석유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석유만 보면 안 되고요. 석유 플러스 천연가스를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전력 수급 체계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석유보다 더 높은 나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원자력하고 천연가스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전체 에너지 가격의 동향을 오히려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유가는 떨어지지만 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값은 보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잘 안 잘안 보잖아요. 보죠.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작년 대비 네. 저점 고점 비교하면 10배예요. 아 10배요? 네. 그렇게 오른 이유는 그러면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가 뭐 일부 수복했네 뭐 그런 기사도 보이던데 그래도 뭐 당장 끝날 기미가 뭐 당장은 그럼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어요. 네. 그럼 유럽인들이 다시 러시아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가스 쓸까요? 그것도 퀘스천 마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가장 많은 수급을 해왔던 러시아를 네. 그건 쓰지 말자라고 하면 나머지 천연가스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언제쯤 안정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지금 물가도 안 잡히고 안 잡히지만 잡겠다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금리는 올라가겠네요. 네. 이대로 가면.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요런 기조가 되면 네.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물가가 먼저 잡힐 수 있겠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를 하고 강달러가 아니라 이제 킹달러 기조를 하다 보니까 네. 여타 국가들의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더 압박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자신들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물가 올라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천천히 올리지. 네. 75pp, 75pp 아니면 50pp 그런 수준까지 왜 광폭으로 올립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제는 전혀 달라요. 아, 원래 우리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네. 그러면 달러는 강해지고 네.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달러의 가치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음. 그 결정적인 증거가 2004년 6월 달부터 네. 2006년 6월 달까지 네. 미 연준에서 단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네. 25bp, 25bp 쫙쫙 올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2004년 6월 달이 1%였는데 네. 2006년 6월 달이 됐더니 5.25%가 된 거예요. 5배 올랐어요. 네, 금리가. 네, 네. 그럼 그동안 와 달러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까 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어. 이 얘기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시사점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금리만은 아니다. 다른 그렇죠. 영향이 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미국 연준의 금리 기조는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달러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네. 시장의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에요.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연준이 인쇄한 달러의 3분의 2가 외국에서 유통되거든요. 그 뭐 연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그 절대 가치가 결정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연준의 금리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네. 두 번째. 그 당시 연준이 왜 우리가 5배나 금리를 올렸는데 달러 가치가 왜 안 올랐지?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심지어? 네, 네. 봤더니 시장에서는 25bp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거 미리 예고하면서 하잖아요. 네. 대응을 다 해요. 그 정도 알았어. 25p 올려. 뭐 2년에 걸쳐서 올렸으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2년에 거쳐서 5배로 올렸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0.25%포인트씩 올리는 건 뭐 금융상품을 살 거를 이렇게 바꾼다든가 대출을 어떤 형태로 바꾼다든가 대응할 하면서 시간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충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연준 직원들이 음. 인식한 거죠. 찔끔찔끔 올리는 건 음. 소용없어. 네. 절대 시장에 영향 못 줘. 네. 그래서 이번엔
75, 50, 네. 100 네. 던지는 거예요. 어. 미친 거죠. 네. 미친 근데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필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미국 바깥의 시장에 충격을 주지. 미국은 지금 당면 과제야 물가 낮추는 건데. 네. 그래서 강달러 만들었잖아요. 네. 미국은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됐으니 네. 외국에서 원자재 사올 때 싸게 사올 거고 그러겠죠. 공산품 사올 때 싸게 사오고 그럼 미국 국민들은 내 월급 가치가 늘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가 싸지게 되는 네. 거죠. 미국은 그래도 그런 기조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다? 그때 이후로부터 미국이 물가나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려면 예전에는 50bp 가까이 올린 적도 많긴 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형태로 금리를 광폭으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달러의 가치를 정하는 건 진짜 시장 원리구나. 네.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으면 달러는 무조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뭐든 간에 네. 필요 없다고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이건데 네. 그럼 이 다음 행보를 보자고요. 네.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이번에 또 올릴 거고요. 네. 또 올릴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4%대 기준금리까지 그냥 갈 거고 네. 4.5%까지도 그냥 충분하다가 아니라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그걸 의심을 잘 안 해요. 그럼 지금이 2.5%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단 네,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성큼성큼 올리면 또 금방 가겠지만 자 그럼 뭔 얘기냐? 그걸 다 안다는 건 네. 다른 나라 입장에선 이미 달러 어마어마한 강세구나. 미국에 고금리 생기는구나. 이제 외국에 있던 달러 돈도 다시 미국을 향해 들어가요. 미리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가거나 또 계속 가겠죠. 그럼 외국에선 환율이 더 급등하겠죠. 네. 개도국들은. 네. 환율 급등하면 물가 상승 더 오르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두 자릿수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집트, 튀니지,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78%. 맞아요. 기준금리 68%인가? 맞아요. 네. 자,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국, 그다음에 발트 3국 네. 다 두 자릿수예요. 영국도 막 10%씩 맞아요. 물가 올라간다고. 유럽 전체 평균이 9%니 뭐 말 다 했죠. 네. 바로 강달러 기조 속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못 견디는 나라가 생기겠죠. 그러겠죠. 그 나라의 어떤 국민이나 기업이 이 물가 못 감당해. 이 환율 나 못 감당해. 네네. 하면서 자빠져요. 네. 그러면 그 나라들 중에 일부는 채무 불이해. 우리 옛날에 IMF 외환위기나 네. 금융위기.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신흥국발 금융위기 있다 네. 하면 더 돈이 또 옮겨 가요. 그러면 환율이 더욱 강해지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 미국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할 수가 있겠죠. 야 지금 달러면 다 살 수 있어. 네. 초코파이 10상자에다가 라면 2상자 사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이럴 수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악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네.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자국 국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네. 이형 만리의 국가들의 안위까지 걱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이 걱정돼서 중국이 걱정돼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냉정한 거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물가 잡는다고 네. 금리를 올리는 거는 맞는 처방이에요? 제한되지만 공급 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제한되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죠. 이거 말고는 딱히 없으니까 다른 대안들이 많지 않아요.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대로 가면은 미국은 좋은 일인데 나머지 이제 세계들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1,400원 뭐 돌파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네. 한 43개국 비교 대상 화폐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중에 40위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폭이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음.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진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비교 대상이 영국, 아르헨티나, 스웨덴. 되게 심각한 나라들 빼곤 네. 우리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안 좋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수출 의존도가. 네. 그러니까 바깥에 슬쩍 바라보면 우리도 휘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 돈을 그냥 쉽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으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환율이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크게 요동치는 거죠.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냥 환율이 떨어진 거다. 네. 근데 43개국 중에 42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면은 그 위에 국가들은 네. 대외 의존도가 약간 내수 중심의 국가들도 네. 있고 또 자원이 많다 보니까 크게 영향 안 받는 국가들도 있고 금융시장이라는 게 발달 자체도 안 된 국가들도 있고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나름 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1,400 정도 되면 네. 야, 이 정도면 진짜 올 때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구조상은 그러기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더 간다? 네. 와.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방송 기준으로 3번 네. 남았었는데 그러면 3번 동안 75bp, 50bp 계속 올려갈 수가 있고 네. 우리나라는 2번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역전이 이제 심화되겠죠. 지금 이번에 똑같지만. 1포인트 올리면 그냥 역전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우리도 같이 올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네. 기업부채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들 중에 누군가 진짜 쓰러져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을 빼면 바로 죽는 애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방송 때문에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영끌이 뭔지 몰라요. 왜? 네네. 얼마나 자산에서 부채를 얻은 사람을 연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냐는 학술적으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그런 분들 어떤 그런 채무가 좀 뭐 좀 당장 버티기 힘든 사람은 버티기 언제나 있다는 있으니까. 거죠. 예. 그런 분들이 크게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은의 정책 기조는 아직까지는 한 단계씩 올릴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환율이 고공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금 버퍼를 두더라도 네. 다른 정책으로 2단계 올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 역전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뭐 외환 보유고가 막 팍팍팍팍 소멸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그냥 그걸 막아가면서 어떻게든 가는 건가요? 지금은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가 세계 외환 보유고 9위고 뭐 다 좋은데 네. 그걸로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뭐 예전에 했던 통화 수합이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하려고 회의하러 갔다 하면 그것도 조금 안전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작년에 만기돼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좀 연장 좀 하지 좀. 예, 그러니까 자동 연장 구문 하나라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심각하네. 그러면 한국 물가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6%였다가 네. 갑자기 내년에 돼서 5% 4% 됐다. 아 물가 낮아졌네. 낮아진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YOY잖아요. 네. 전년 전년 대비. 동월 대비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6% 오른 거에 네. 다시 5%또 오른 거예요. 이게 숫자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했다고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야,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결국에 금리도 상승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뭐 회사들이야 뭐 수출해서 뭐 강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다고 쳐도 우리는 당장 임금이 안 올라가면 네. 물가만 올라가니까 되게 힘든 상황을 가는 거잖아요. 그냥 네. 긴축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참 저도 송구하고 뭐 제가 뭐 연준 의장 같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네. 물가 잡는 걸로 부작용을 경기 침체를 선택하는 대안밖에 아직까지 연구를 못 해냈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네. 앞에 그 말씀을 넣잖아요. 미안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 게 우리한테 왜 미안하지? 경기 침체. 경기 침체되면 이제 회사가 망하고 뭐 개인도 좀 어려워지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네, 뭐 이런 그런 게 것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들도 어떠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철칙이다라는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게 다 이제 고통이라는 게 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물가를 결국에 잡으려면은 전쟁 끝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물가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그렇게도 되나요? 되고요. 반대로는 경기 침체가 물가를 안정시키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어야 된다 지금. 이 판에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네 강하게 명이서 네 얘기하나? 명이서 고스톱 치면은 뭐 그중에 한두 명은 죽어야지 판이 끝나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경기 침체가 오히려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은 그러면 충분하니 수요가 줄었으니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한 얼마를 보세요? 어느 정도 지나가야 그래도 좀 이 분위기, 뭔가 좀 힘든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평온하다. 그냥 뭐 아주 뭐 호황, 아주 뭐 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 맨날 뭐 예측 틀리고 연준 의장들도 예측이 틀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반년 전만 하던 얘기랑 또 다르죠 지금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른 의견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계속 뭔가 힘든 상황이다. 네, 내년 연말까지는 물가가 좀 계속 불안정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급등하게 된 이유는 예측을 못한 건가요? 못한 결국에?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도 예측 못하고 코로나19라는 이슈도 사실 경제학자들은 방역학자들이 아니거든요. 방역 전문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네. 뭐 백신 있으면 다 이제 잦아들 줄 알았더니 계속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도 되게 독특해서 코로나19 때 퇴직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럼 가치 판단이 바뀐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갑자기 인건비를 대규모 올려서 제발 일하러 와주세요 해서 인건비 올렸으니까 가격 올리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발되고 갑자기 코로나19로 그 친환경 분위기가 일어나니 이 친환경이라는 게 초반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제라는 거를 뭐 예측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3개월치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꽤 전망을 해요. 근데 3개월 이후부터는 급격히 예측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 이름 걸고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자니까 오히려 저 자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네. 제발 정호야 공부 좀 해라. 왜냐하면 이거 얘기 잘못하면 또 계속 놀림거리 당하거든요. 그거를 뒤에 땀 지금 많이 나요, 저거. 네. 그걸 해놓고 저 공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민하고 오는 저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숙제를 주는 거죠. 뭐 경제학자들이 예언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측을 하는 네.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모르죠. 또 경제니까 결국에 항상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